정말 이곳이 요즘 무방비로 털리고 있습니다. 홍승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올해만 벌써 6번째라고 하는데요. 새마을금고에 또다시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장한 남성이요. 지금 새마을금고로 들어갑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요.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는데 가방 안에서 흉기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서 데스크에 앉아있는 남성 직원에게 향합니다. 이후에 이 강도는요,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고요. 그 사이 조금 전 공격을 받았던 남성 직원들은 황급히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성 직원으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은 이 강도는 이제 황급히 이 새마을 금고로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빠져나가서 밖에 공원이 있는 도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불과 1분 30초 만에 일어났다고 하네요. 지금 2분도 채 안 되는 시점에 새마을 금고가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털렸는데 허 소장님, 앞서 CCTV 영상을 보면 직원분들 중에 다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남자 2명이 우선 공격을 당하셨는데 아하. 그중에 한 명이 폐를 완전히 심하게 찔려서 아이고. 지금 위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아직 그 건강에는 생명에는 네. 지장이 없다라고 하니까 네. 좀 다행인 면이 있습니다. 천만 다행인데 그래도 얼마나 직원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셨을 거니까 당시 긴박했던 순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에도 들고 키가 크고 덩치가 있으니까 이 뭐 빨리 못 걷고 덤벙덤벙이 좀 둔한 모습으로 뛰어나오는 걸 봤거든. 다친 사람 지점장이라 한 팔을 많이 다쳐가지고 막 붕대 많이 감았는데 피가 많이 나니까 119가 이 의자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딱 무지개가 있더라고. 원래 이 금고가 사람이 처럼 많지는 않아요. 김복준 의원, 2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새마을 금고가 저렇게 털렸습니다. 뭔가 저곳 사정을 훤히 알고 있던 사람이 소행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09시 25분경에 범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간대에는 통상적으로 새마을금고가 직원들이 출근해서 이제 창구를 개설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대예요. 그 시간대라면 손님이 많이 없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거의 한 10시 정도 시작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쪽 사정을 이제 이미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많고요. 네. 아마 그래서 이제 초기에 경찰관들도 아마 이 수사하는 경찰관들도 초기에 이 새마을금고를 드나들었던 사람이거나 네. 이쪽 사정이 밝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역시 맞는 것 같고요. 네. 제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은 보니까요, 이 덩치라든지 걸음을 걷는 거 뭐 이런 거 보니까 특징점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검거하고 추적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인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나마 저 은행 새마을 강도 범인을 검거하는데 그나마 특징점이 있어서 경찰이 검거하는데 조금은 수월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최단비 변호사님, 검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오전 9시 17분경에 2천만 원을 탈취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가까이에 있었던 본인이 준비해둔 차량을 타고 도주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새마을금고가 아무리 예를 들자면 상주하는 뭐 경비원이 없다거나 조금 인력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CCTV라든지 주변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활용했을 때에는 도주한 경로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오후 12시 50분경에 자택을 특정을 해서 자택에서 이 사람을 검거를 했는데요. 특이한 점이 그 당시에 이 자택에 있던 이 사람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왜 잠들어 있었나 파악을 해봤더니 약물을 복용한 채로 잠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잠들어 있었던 사람을 검거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세척을 먼저 하고 치료를 한 이후에 이제 약물에 있어서 복용한 잠들어 있는 사람을 검거하고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거하는 과정을 조금 한 번 더 설명드리면요. 그럴까요?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저렇게 그 금품을 갈취하고 난 다음에 한 100여 미터 정도로 뛰어갔어요. 네. 근데 그 인근에 공원이 있다 합니다. 네. 그 공원 쪽에 그날따라 이 잔디를 뽑는 노인분들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 노인들이 보니까 덩치 큰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막 뛰어오더니 공원 쪽 그 인근에 뛰어오더니 거기서 마스크를 벗고 가방을 앞쪽에 끌어안고 길을 건너더니 그 세워져 있던 흰색 승용차를 타더라 아하. 하는 목격자 진술이 노인분들한테 있었어요. 아. 그렇다면 뭐 차량이 나왔다는 얘기는 네. 이거는 범인을 특정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인 아하. 거죠. 네. 그래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 있어서 네. 이 공공근로를 하시던 그 지역 주민들 네. 잔디 뽑던 분들의 어떤 공로가 상당히 컸다. 그러네요. 그 어르신들의 목격자 진술이 결정적인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있었죠. 우리 119 구급대하고 같이 갔는데 문 따고 가니까 이거 혈압도 정상이고 호흡도 계속 이거 쉬고 있고 거의 혹시 순간적으로 이거 약물 복용한 거 아닌가 싶어갖고 막바로 이제 119 구급차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호송했는데 나중에 이제 주거지에서 수면제 종류 통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병원에 통보해주고 이제 위세척하고. 최명기 원장님, 뭔가 갸우뚱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저렇게 범행을 저질러놓고 자택에 검거를 하러 갔을 때, 경찰이 검거하러 갔을 때 이 사람의 상황이 약물을 과다 복용한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제 흥분한 상태이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는 상당히 불안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제 상해를 갖다 입혔는데요. 네네. 그 상해의 정도가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큰 상해를 갖다 입혔을 수 있고요. 아하.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 사람이 죽었으면 어떡하지? 사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네. 본인은 돈을 훔칠 생각이 있었던 거지 사람을 죽일 생각은 아니었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은 안 오게 되는 거고요. 네. 걱정이 많아지다가 보니 그 다음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가능성은 진짜 너무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갖다 한꺼번에만에 복용했을 수도 있고요. 네. 이 수면제라고 하는 게 처음엔 잠이 안 와서 하나하나 복용하다가 보면은 술 취한 다음에 마치 주사가 있듯이 본인이 그 다음에는 자기 그 행동을 컨트롤을 못해요. 아하.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마지막까지 먹게 되었을 가능성이 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김복춘 의원님 예. 의식을 다 찾은 후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지 이 약물을 과다 복용한 동기도 나오겠네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네네.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깨어나기를 좀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아하. 아마 그 병원에 그 경찰관이 이제 24시간 배치돼 가지고 이 사람이 의식을 찾을 때까지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런데 고객이 맡겼던 그 피땀이 든 돈 2천만 원 훔쳐 달아났는데 그 돈은 그러면 김복준님 고스란히 다 찾았습니까? 4,000원 못 찾고요. 2천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아하. 침대 밑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찾아냈다고 아하, 합니다. 네. 4,000원 정도가 좀 차이가 났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피해 신고 단계 총 금액과 맞는 건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나마 다행인 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2천만 원의 출처가 안 나와가지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가는 과정에 어디 숨긴 거 그랬었죠. 아닌가 네. 이런 것까지 추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침대 밑에 숨겨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범행을 저지르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 새마을 금고 강도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이 사람 대체 가족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 남성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하. 이 남성은 40대였는데요. 동남아 여성과 결혼한 상태였다고 하지만 2년 전에 아내가 가출한 뒤 네. 이 자녀 한 명이 있는데 자녀와 현재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하. 46살의 남성이랍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아내가 가출했고 지금 자녀 1명, 그러니까 자식 1명과 생활이라는데 그러면 혹시라도요, 허 소장님, 만약에 이 지금 새마을금고 직원분이 다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재판을 겪고 나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홀로 남겨질
아이 걱정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끔찍합니다. 사실 아이를 걱정한다면 아무리 살기 힘들더라도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아이에게 아버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만약 구속을 하게 되더라도 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애한테 보여줄 때 그 아이의 진짜 미래의 안전이 또 미래가 제대로 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네. 직원들입니다. 아하. 지금 현재 범죄 현장으로 지금 출퇴근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뉴스파이터에 앉아서 새마을금고 이 사건만 5-6건을 그러니까요. 봤습니다. 네. 결국 새마을금고 다니는 이 직원들의 느낌은 어떨까라는 그러니까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네. 심각하게 그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새마을금고 강도와 그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서로 아는 사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새마을금고의 강도의 용의자인 A씨와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중학교 동창 사이다. 아하. 그리고 단순한 중학교 동창 사이가 아니라 굉장히 가까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 자주 술자리를 가졌고 가까운 사이였다. 매우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이 강도 피의자와 해당 직원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연관성을 수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복준 교수님께서 잠깐 지적하셨지만 이 피의자가 굉장히 해당 새마을금고의 그런 시간 같은 것들이라든지 동선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연관성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중학교 동창이라는 직원이 해당 내부 정보를 고의적으로 알렸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해당 그 중학생 친구와 이 해당 강도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공범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친구 사이예요. 그런데 친구 사이다 보면 술을 마시다 보면은 해당 중학교 동창은 자신의 삶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직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은연중에 본인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새마을금고의 정보를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의는 전혀 없었지만 술 마시다 보면 자기의 삶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이번 사건을 또 벌인 것이 아니냐 이러한 네. 것들을 경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약물 과다 복용에 대해서 왜 약물을 과다 복용했는지 지속적으로 약물 과다 복용이 상습적이었는지 아니면은 해당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이후에 약물 과다 복용에 대한 원인이 뭐 친구와의 관계 때문인지 이런 것들도 아마 네. 경찰 수사에서 수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으로 이 진행이 될 경찰 추가 수사에서요, 김복준 의원님. 예. 이걸 면밀하게 밝혀내지 않으면 또다시 새마을금고가 무방비 상태로 털리는 범죄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우선 그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가능성 두 개는 그건 당연히 경찰이 수사할 겁니다. 아하, 네. 그런데 저는 네. 전자 그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뭐 통해 가지고 뭐 이를테면 공모 비슷하게 이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새마을금고에 총 가지고 있는 금액이 돈 2천만 원에 불과해요. 네. 물론 2천만 원이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리고 새마을금고 직원 정도 되면 2천만 원을 위해서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우연한 기회에 아까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창생이다 보니까 자주 술도 먹고 네. 새마을금고에 돌아가는 실상 뭐 이런 거 이런 불만도 했을 수 있어요. 네. 어떤 불만? 아, 진짜 요즘에 말이야, 강도가 많이 들어서 아까 허 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해 죽겠는데 위에서 네. 청원경찰도 안 주고 말이야.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이 얘기를 친구하고 술 마시면서 얘기했다면 네. 범행을 생각했던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아, 이건 허점이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건 네. 공모했을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고요. 네. 여기가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한 4,200개 가량 된다고 그래요. 아하. 그리고 이제 비교적 그 후미진 곳에 골목길 안쪽에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보안에서 좀 그 미진한 부분이 네.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우리 김명준 앵커께서도 수도 없이 그동안 새마을금고 날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네. 청원경찰 두라고. 그러니까요. 예.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라도 청원경찰 네. 두라고. 청원경찰을 두는데 주력을 하고요. 네. 못 둔다면 그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 쪽, 뭐 제가 그 호주 쪽 가서 보니까 네. 외곽 지역이 그렇더라고요. 창구하고 매장을 완전히 차단하는 아하. 그 투명 이 방어막을 설치하는 네네.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시설 처음에 그러니까요. 들으면 되니까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좀 감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저 직원분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근무를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나 걱정이 되고 평생 저런 불안감에 시달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당하신 직원분 완쾌되시길, 치유되시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들 중에는 또 이 어린 자녀들을 키우신 주부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키즈 카페 많이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시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그런 사건입니다. 홍수빈 아나운서. 네, 얼마 전 여대 강의실에 들어가서 알몸으로 음란 영상을 찍은 남성이 검거됐었는데 이번에는 키즈 카페 등에서 음란 사진을 찍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그 남성이 한 체육학원 앞에서 하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그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건장한 남성이요. 지금 사람들이 잘 없는 어린이집 체육학원 앞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주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이렇게 지금 다니면서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건물의 화장실 쪽으로 이 남성이 슬쩍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음란 사진을 찍었던 건데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후에 이 남성이요 또 다른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 이번에는 키즈 카페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날 이 남성이 SNS에 키즈 카페에서 알몸으로 찍은 자신의 모습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렇게 앞선 CCTV는 보세요. 그냥 반바지에 편한 차림에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보면서 뭘 검색하는 건지 위치를 찾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보세요. 어슬렁 날도 어두운데 어슬렁 다니죠. 그러나 그 다음 CCTV 보면은 이번엔 옷을 제대로 갖춰 입었어요. 모자도 쓰고. 그런데 거기 장소가 앞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노는 낮 시간대에 뛰어노는 키즈 카페인데 그럼 저 시간대는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없는 시간이었습니까? 주로 아이들이 없는 시간 그리고 없는 요일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날도 주말이었습니다. 네. 주말에 어린이들이 비어있는 공간에 가서 알몸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 남성은요, 이제 20대 대학생이었다고 하는데 이 남성이 3년 반 동안 저런 식으로 노출 사진 100여 장과 영상 30여 편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SNS의 이를 본 한 제보자도 보기에 굉장히 사안이 심각했다고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김복중 의원님 어린이집 키즈 카페 가서 왜 저 자신의 알몸 왜 찍어요? 이건 이제 뭐 조금 이따 우리 최명기 원장님이 저 심리는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네. 어린이집하고 키즈 카페는 이제 아마 밤 12시경에 영업시간이 종료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밤 12시 이후에 들어가서 찍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서도 이제 음란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경우는 이제 아마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같은 때는 이제 학생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간대에 이제 교실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했던 거로 보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저 범죄가요 저런 짓을 보세요. 지금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차마 저 모습은 보여드릴 수 없어서 뿌옇게 화면 처리를 했는데요. 최명기 원장님 진짜 왜 저런답니까? 왜 저러는 거예요 진짜?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저렇게 아이들이 현재 없는 곳에 가서 찍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있다고 이제 상상을 하면서 본인이 찍고 거기에서 이제 만족을 얻는 수단으로 얻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의 또 다른 면은 뭔가 하면 그걸 SNS에 올렸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저게 소문이 나게 되면은 본인한테도 불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저거를 SNS에 올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짓이지요. 그러나 본인은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이랑 일을 갖다 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어쩌면은 또 저 SNS를 보고 누군가 저 사람한테 연락을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네. 본인이 어떤 저 SNS를 보고 어떤 여성 뭔가 이렇게 본인이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연락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랑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랑 관계를 갖기 위한 일종의 본인의 성적으로 본인을 갖다 과시하기 위한 이제 홍보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거를 보고 나면은 비슷하게 성적으로 굉장히 뭔가 특이한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연락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이 음란한 사진이
게시물에 올라오는 걸 보고 한 시민분이 이거는 정말로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아마 이분이 신고 안 했으면 이 사람 지금도 버젓이 이런 행동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말씀 잠깐 하셨지만 2015년부터 무려 3년 동안 이 행동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려진 뭐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뿐만이 아닌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경찰이 이제 이 사람을 추적을 해서 봤더니 이 사람의 웹하드에 거의 음란 영상물이 50여 개 정도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야외에서 알몸 노출을 하고 이 알몸 노출을 SNS에 올려서 사람들의 네. 관심을 받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련해서요, 경찰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이 조사를 마치고 있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은 장소가 한 100여 군데 되는데, 네.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게 특정되지 많이 찍힌 건 아니거든요. 한 군데씩 이렇게 찍힌 거라. 화장실이 다수예요. 그 아청법에 물론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처벌이 되긴 하는데, 아청법은 동의를 했는지랑 혹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가 참고인 신문으로 아니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이 남성에게는 지금 예. 어떤 죄를 지금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음란물을 게시한 죄가 있죠. 아하. 그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음란한 행위를 해서 게시했으니까 그 예, 예. 게시한 행위가 있겠고요. 네. 지금 그 미성년자하고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제작하는 행위도 엄청나게 큰 죄지만요. 네. 그거를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도 처벌합니다. 그래요? 예, 음란물 소지죄가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지금 보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동의 여부는 따져 보는 것 같아요. 아하. 처벌에 있어서 참작 사유 여부를 따지는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기본적으로 소아 성애자, 그러니까 소아 기호증 내지 애호증이라고 그러는데, 소아 기호증이 이제 사춘기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6개월 이상 어떤 성적 환상이나 상상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소아 애호증 성향이 있는 것 같고요. 아하. 거기에 더해서 아까 우리 최명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심종자. 뭔가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 네, 아하. 이제 그 뭐 이런 쪽하고 이렇게 복합된 그 이 범죄자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자녀분들, 키즈카페에 가는 연령대의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어머님들은요, 정말로 화들짝 놀라고 지금 뭐 억장이 무너지고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 강력하게 해달라 아마 이런 요구할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보고 나서 관계돼 있는 곳에는 진짜 징그러워서 가고 싶지도 않으실 그럴 거예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또 이 사람한테는 확실한 처벌이 필요한 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처벌이 가장 일차적인 치료가 돼요. 아하. 처벌 자체가. 그리고 나서 만약에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은 처벌을 받고 나서 처벌이 가장 확실한 치료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을 위해서도 분명히 처벌받는 게 오히려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대체 이 남성 우리가 진짜 기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체? 이 사람이 심지어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고요. 아하. 거기에다가 오랜 기간 교제해온 여자친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소위 동덕여대 알몸남이라고 했던 그 사건을 떠올려봐도 원래 SNS에 본인이 올렸던 다량의 사진을 삭제한 이유를 본인 스스로가 여자친구가 한테 걸려서 삭제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굉장히 놀랬던 게 이렇게 이상 행동을 하고 이상한 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네. 결국 우리 사회에서의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데 우리가 굉장히 놀라움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경찰분께서의 발언에서 대부분의 촬영한 곳이 화장실입니다라는 발언이 있어요. 이걸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일반적인 공중 화장실에 갈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몰카 같은 거 두려움이 있죠. 네. 몰카뿐만이 아니라 옆칸에 어떠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일반적인 굉장한 평범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 근데
그 시간에 반티 사람이 없으려는 보장은 없거든요. 아하.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사람을 마주쳤을 때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거기에서 이상 행동을 하다가 마주쳐서 도망치지 않고 거기에서 또 다른 범죄를 좀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은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최명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 가장 일차적인 치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허 소장님, 많은 부모님들이 소름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진짜 평범한 대학생처럼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그런데 밤만 되면 이런 두 얼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딸 가진 어머니들은 내 딸의 남자친구가 그럴까봐 우선 걱정이 될 것 아하. 같고, 우선 전 두 가지를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엄마라는 분들의 위대함. 그 3년 전까지, 그러니까 3년간이 지금 행위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신고한 게 엄마였다라는 거. 네. 다른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면서 웬일이야 라는 것만 걱정할 때 엄마가 내 아이를 생각해서 이걸 지금 신고한 네.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엄마의 위대함을 이 친구가 몰랐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왜 동덕 여대, 그러니까 여대에서 그리고 키즈 카페에 가는 사람들 누굽니까? 어머니, 네. 그리고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있는 곳에서 왜 자신 혼자 그렇게 쾌감을 느끼면서 이러한 병적 행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하게 네. 처벌이 정말 엄청난 처벌이 그러니까요. 되어야만 어머니들이 흥분을 가라앉히실 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이제 범죄학적으로 보면 딱 하나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비접촉성 성범죄자라고 불러요. 비접촉성 성범죄, 이른바 이제 얘기하는 뭐 공연음란 행위하는 사람들, 네. 또 이와 같이 그 몰래 들어가서 자기 알몸 찍어가지고 개시 유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접촉성 성범죄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성범죄자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진화하면 궁극적으로는 접촉성 성범죄자로 진화가 됩니다. 네. 그럼 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접촉성 성범죄자가 된다는 뜻은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까 최명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하게 처벌해 주는 게 치료도 병행되는 거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더구나 이 사람은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그 상상 선호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강력한 처벌로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구제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네. 뭔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많은 부모님들이 원하실 텐데 이런 사건 보시면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잔혹한 범행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어제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서 유치장에서 공주치료 감호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먼저 그 유치장에서 나오는 모습부터 확인해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하셨나요? 그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요? 우울증 진단서는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누가 내셨습니까? 가족이. 혹시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게 국민적으로 큰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 했고. 저렇게 어제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서 공주치료감호소로 이동하는 사이에 피의자 29살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가 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모습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중계로 나간 저 영상이 나간 이후에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저 김성수의 목소리가 더 소름 끼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이제 뭐 어차피 사람을 그렇게 지나치게 잔인하게 잔혹하게 그 죽인 사람인데 뭐 저 사람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는데 네. 이제 그 저 목소리는 둘째치고 이 말을 하는 태도에 있어서 아하. 저 사람이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뭐 세상 다 살았고 만사 귀찮다는 표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진다 운운하는데 네. 이거를 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상당히 제3자적 관점에서 남의 말 하듯이 하는 그런 그 성향을 보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입으로는 사과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죄책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하.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행위가 뭐 그닥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는 그 어떤 성향을 보이는데 뭐 누가 그래도 패시브 어그레시브하다고 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자기한테 필요한 거 네. 자기가 꼭 변명해야 될 얘기는 그래도 하잖아요. 네. 동생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딱 찍어서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저기서 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저기서 건졌다고 한다면 네. 적어도 저 사람이 사리분별이 분명히 되는 사람이다. 사리분별이 아하. 네, 그러니까 심신미약 자꾸 논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최명기 원장님 보실 때는 김성수 29살 피의자 김성수의 행동과 말투에서 어떤 점이 혹시 좀 느껴지셨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해갖고요. 네. 우리는 어떤 그 사람들과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만 된다는 게 있잖아요. 저 김성수는 이제 굉장히 지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그거는 저 행동은 자신한테도 전혀 유리하지가 않아요. 아하. 본인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본인이 뭔가 감형을 받고 뭔가 본인이 자기에 대한 구제를 갖다 시도하기 위해서는 네. 울고 반성하는 모습을 억지로라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적합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저 얘기 중에 보다가 보면은 김성수의 얘기 중에 우울증이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 스스로 잘 모른다고 했어요. 아하. 그러나 거기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울증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게 나한테 더 불리하게 될 거야. 그래서 잘 모른다고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본인 스스로가 인정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범행을 저지르긴 했고 나도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는데 네. 내가 과거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았던 경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게 이거랑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가족들이 진단서를 내긴 했으나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를 자신도 모르게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아하, 어쩌면은 내가 과거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진단은 받았으나 그게 현재의 범죄와 연관성은 없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네. 자, 이제부터는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담희 변호사님, 어제 공주 치료감호소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서 이송이 됐는데 대체 거기서 어떤 절차를 구체적으로 받고 무엇을 감정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여러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심신미약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네. 거예요.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형을 감경하는 것인데 그 감경의 이유가 이 정신적으로 책임을 지기엔, 즉 법적인 책임,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를 저지를 책임을 지기에는 일반인과 달리 부족하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기에 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처벌은 감경하되 그럼 처벌을 감경하면 그냥 처벌을 감경해 주는 게 아니라 치료감호를 보통은 병행합니다. 아하. 그 치료감호를 병행하는 곳이 이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인 공주에 있는 이 치료감호소고요. 국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아. 없습니다. 이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고요. 어저께 이 치료감호소로 피의자 김성수가 간 이유는 이 치료감호소에서 정말로 심신이 미약한지 아니면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뭐 심신 상실도 있습니다만 네.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한 책임의 능력이 떨어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제 간 거예요. 아하. 가면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냐면 네. 먼저 강제 입원을 합니다. 이제 아하. 병원 같은 곳이에요. 치료를 받기 위한 곳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강제 입원을 하고 이 강제 입원을 해서 어떠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데 네. 정신의학적인 면담도 하고요. 24시간 정밀 관찰을 합니다. 그래요? 저기에서는 의사들도 있고요. 간호사
간호사들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신과 의사들, 최명희 원장님 같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계속해서 진단도 하고 상담도 합니다. 그리고 또 24시간 동안 간호사들이 감시라기보다는 감호를 봐요. 네. 보면서 24시간 동안 어떠한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다 보고서를 작성을 보호 합니다. 관찰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 작성을 해서 거의 한 달 정도, 한 24일 정도를 작성을 하고 아하. 정신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정신과 전문의들과 예를 들면 간호사들이 24시간 관찰한 것들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그것이 100% 재판에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은 법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근거로 해서 판사님이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걸치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네.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네. 시청자분들, 국민분들은 지금 공분이 크잖아요. 아마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무슨 정신감정에 한 달이나 걸립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했지만은요. 네. 최장 한 달이에요. 최장. 네. 그러니까 제가 일선에서 이렇게 이 치료 감호소 보내가지고 정신감정 의뢰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 네. 2주 정도 소요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이거는 최고로 장시간 잡아가지고 맥시멈 네. 한 달을 잡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게 혹시라도 네. 저렇게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이 네. 치료감호소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신질환 어떤 문제가 있는 판정을 받아갖고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을 네.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하. 이 범죄에 있어서 이 정신병력이 참작되는 사유는요. 네. 행위시를 가지고 따져. 범행을 실행하던 그 행위 시에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온전했느냐, 온전하지 않았느냐를 네.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범행을 하는 경우는 거의가 우발적입니다. 네. 예, 계획된 범죄가 아하.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은. 네. 그런데 이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차 말리니까 경찰이 와서 말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집으로 갔어요. 네. 집에 가서 흉기를 다시 가지고 와서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자체가 이 사람은 계획범죄예요. 아하. 계획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심신미약입니까? 뭔가 분별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분별력이 아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은 계획범죄에는 심신미약이 될 수가 없어요. 아하. 구도가. 네. 그래서 그 부분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지금 공주치료감호소라 소리 안 합니다.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라고 불러요. 그게 정확한 표현인가요? 네.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입니다. 네. 거기에서 여태까지 한 3년 가까이 500여 명 이상의 이와 같은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정신에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범죄가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하. 이 재판 과정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심리 안 해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앞서 치료 감호소로 이송되는 김성수의 모습 보여드렸는데 김성수의 발언에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발언의 특징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자 할 텐데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국민적으로 큰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표현은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시작을 하지만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무슨 요즘 말로 하면 유체이탈 화법처럼 제3자적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감정이 이제 배제되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걸 이제 감정의 이제 격리라고 합니다. 아하. 저희가 전기가 흐르게 되면은 그 전기에 감전이 안 되려면은 네. 절연을 하고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비슷하게 본인이 어떤 죄책감이 됐던 두려움이건 불안함을 갖다 이제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을 배제시켜야 되는 거고요. 네. 내가 주체가 아닌 이제 객체화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러니까요.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하. 어쩌면 또 그러나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은 이제 그거는
이제 쭉 정신감정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도 와서 이 피의자에 대해서 옛날부터 쭉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저거 자체가 피의자가 단지 요건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을 살아오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선생님이 야단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애한테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너 잘못했지? 그러는데 선생님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도 화내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억납니다. 어쩌면은 김성수가 옛날부터 쭉 하던 말의 한 방식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요, 김복준형 일각에서는요, 피의자 김성수가 혹시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 사이코패스 증상을 판단한 그 어떤 그 값을 따지는 게 PCLR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네, 사이코패스 검사라고 하죠. 네. PCLR 검사라는 게 있는데 각 항목별로 뭐 2점씩 해가지고 한 20항목 해서 40점 만점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26점 이상이 되면 사이코패스로 저희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도 아마 이제 당연히 거칠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는 그거 아닙니까?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공감력이 부재한다. 또 상당히 교활하고 계획적이다. 뭐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이제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를 따질 겁니다. 네. 자, 어제는요. 그런데 사건 당시 112 신고 내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까? 예, 신고와 관련된 녹취록이 통해서 보면 신고가 총 4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이 한 신고였어요. 그래서 오전 7시 정도에 오전 7시 한 38분에 동생이 아니 일을 크게 키워라는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손님한테 욕을 하고 있다라면서 얘기를 이제 왜 이렇게 싸움이 났는지에 대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신고는 바로 피해자의 신고였습니다. 피해자가 7시 42분경에 전화를 해서 손님이 계속 와서 욕설을 하고 있거든요. 좀 와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경찰이 첫 번째 신고를 통해서 출동을 해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경찰이 오셨네요. 그리고 신고 전화가 끝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둘 사이에는 아직 범행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범행이 일어나고 세 번째 신고 전화가 오는데 세 번째 신고 전화는 PC방에 있는 시민이었습니다. PC방인데 지금 싸움이 났어요. 빨리요 피나고라는 신고 전화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네 번째 신고 전화는 두 번째 시민인데 이분은 그 범행 현장을 지나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고 있다. 지금 계속 범행이 일어나고 있으니 빨리 와달라. 이러한 총 4번의 신고가 있었고요. 이 신고의 녹취록이 왜 중요하냐 하면 범행이 어떠한 경위로 인해서 일어났고 범행의 시간과 그 첫 번째의 신고 전화와 두 번째 신고 전화 사이에 범행이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범행의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건의 신고 전화의 녹취록이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녹취록을 보면 애초에 신고 이후에는 경찰이 출동했고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에 다시 재차 이 시비가 붙으면서 그 짧은 순간에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피해자 동생 공모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중재해달라고 신고를 했고요. 피의자의 동생. 피의자의 동생이.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고 출동해서 막 도착할 때 이제 또 피해자도 신고를 했던 거고요. 거기서 이제 경찰이 중재해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지하 1층인데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가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2초도 안 돼가지고 형은 나와요. 그리고 동생은 화장실에 있고, 그리고는 이 범인, 형이 그 1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걸어 올라왔다 해요. 경찰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경찰이 물어봅니다. 어디 갑니까? 나 집에 갑니다. 그래요? 잘 가세요? 자, 범인이 PC방을 나서가 건물을 나서서 횡단보도를 건너간까지 봤어요. 거기서 경찰은 종료한 겁니다. 사건이 끝났다고. 그리고 종료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전화인데요. 세 번째 전화는 뭐였냐면요. 동생하고 그 피의자하고 맞붙어서 이제 피해자가 막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동생이 그 상황을 말리는 과정에 옆에 있던 사람을 보고 같이 좀 말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같이 말리려다가 보니까 손에 칼 들은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 말리지 못하고 1층으로 뛰어내려가서 1층에 있는 PC방 여조봉원한테 부탁을 합니다. 빨리 신고해달라고. 그래서 세 번째 전화는
그 PC방 여종업원에 전화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전화는 그 당시에 이제 사건이 났을 때 그 옆을 시끄럽잖아요. 네.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신고한 거 아하. 이렇게 네 건입니다. 네. 예. 그래서 마지막 4차 신고를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고스란히 녹취록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당시에는요,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동생의 공범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는 김성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요? 지금 정신감정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 과연 김성수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그게 최대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동생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동생은 공범이 아니에요라고 짤막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뭐 아까 최명기 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간접 합법 같은 걸 썼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공범 의혹에 대해서는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비교적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는 뭔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경찰의 이제까지의 수사의 내용으로도 동생이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좀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까지는 저 피해자 김성수를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집에 사건이 끝났음에도 집에를 다녀왔고 흉기를 가지고 왔고 거기에다가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이 쓰레기를 버려 나올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저는 심신미약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하. 저는 어제 저 김성수 피해자의 김성수가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의 장면을 좀 보면서 사실 좀 걱정이 됐습니다. 어떤 점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본인의 상황을 굉장히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하. 그리고 뭔가 지금 주변에 있는 상황과 동떨어져서 혼자서만 다른 동떨어진 상황에 있는 것 같은. 왜냐하면 그냥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예전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저렇게 똑같이 경찰의 포토라인에 섰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24시간을 계속해서 어떠한 관찰을 당했을 때 네. 일반적인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이 될까 하는 아하. 저는 조금 이제까지 생각한 조금 네.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정신감정 과정에서 아마 이제 철저하게 또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요. 앞서 김성수가 이송되는 과정에서 김성수의 목덜미에 있는 혹시 어떤 문양을 보셨습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양천경찰서로 나오는 피의자 모습이 공개되면서 피의자의 왼쪽 목 부분에 새겨진 문신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게 문신이군요. 아하.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중 대표적으로 한 일본 만화에서 본 표식과 닮았다라는 아하.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만화예요, 대체 어떤 그게? 만화냐고 하면 네. 나루토라는 만화입니다. 아하. 이 만화가요. 닌자를 소재로 한 만화인데 네. 99년에 연재해서 2014년에 완결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 만화 등장 인물들 중에 한 닌자 부대가 나옵니다. 네. 안부라는 닌자 부대인데 이 부대가 암살, 감시, 첩보 등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닌자 부대라고 해요. 오른쪽의 사진을 이제 조금 전에 보시면 그 닌자 부대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네. 왼쪽 어깨에 어떤 표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표식과 피의자 왼쪽 목에 새겨진 문신과 유사하다. 네.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금 김복준 의원님, 저건 경찰이 무슨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른바 네티즌 수사자들이 저 문신의 모양이 나루토에 나오는 만화 캐릭터의 왼쪽 팔에 새겨진 문신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PC방을 찾아다니고 평상시에 집에 있으면서 오타쿠 형태?
예, 어쩌면 뭐 오타쿠라는 거는 어떤 뭐 또 하나의 일에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뭐 은둔형 히키코모리 이런 말도 나와요. 네. 뭐 그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뭐 그래서 혹시 이제 아까 뭐 일본 만화 그 나오는 거 뭐 나루토 이거 보면서 그 뭐 유사하게 흉내내고 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폭력 성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기여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거 정도를 이제 좀 저 네티즌 수사대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지금 확인한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최명규 원장님 저 모습 보시고 많은 분들이 섬뜩할 것 같아요. 뭐야, 목에 저 문신 뭐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제 문신하는 건 이제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은 이제 호기심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어떨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장식의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과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과시라고 하는 거는 남한테 과시하는 게 있고요. 네. 그건 뭐 영화에 나오는 조폭이하는 문신처럼 또 다른 거는 나에 대해서 이제 과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평소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별로 무시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문신이 밖에 있으면 우리는 무서워하기 때문에 불쾌감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그 문신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갖다 조금 겁내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동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김성수에 대해서요. 일단 정신감정은 정신감정대로 받고 또 경찰은 또 수사는 수사대로 또 병행을 할 텐데 김복준 의원님 이런 가운데 경찰이 휴대전화 2대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대체 누구 겁니까? 김 씨하고 김성수 거하고 김 씨 동생의 휴대전화 2대를 확보해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포렌식은 뭐 삭제된 뭐 이런 뭐 문자나 사진도 다 복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뭐 현장에서 사라진 휴대폰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겁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뭐 경찰의 이 현재 입장은 형과 동생이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제 갖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하니까 뭐 서울청장도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양쪽, 동생 거건 형 거건 다 이거 복원해가지고 혹시라도 무슨 둘 사이에 사전이건 사후이건 공모했는지 어떤 그런 단서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김성수와 그 동생의 휴대폰 2대는 이렇게 이 경찰이 입수해서 지금 분석을 할 텐데 디지털 포렌식 할 텐데 그런데 현장에서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영장을 받아서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해서 휴대전화를 찾고자 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왜 중요하냐 하면 피의자와 피의자 동생의 휴대전화도 지금 복원을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예를 들자면은 뭐 주고받았던 문자라든지 아니면 잠시 집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어떠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신고 녹취록을 봐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 동생이 신고한 내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누가 먼저 이 범행에서의 동기를 제공했는지가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휴대전화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 그 피의자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위험을 느꼈다거나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본인의 휴대전화의 내용이 남아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없어졌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 당시에 너무 정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분실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피의자가 이것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이 은닉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연히 그것을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해당 PC방 앞에는요. 많은 시민분들이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와서 이걸 여기 자리를 보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왜 죽어야 됐을까? 이 어린 친구가 좋은 곳에서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허 소장님, 저 시민분들의 추모의 발길 속에는 그런 감정도 있을 거예요. 정말 요즘 분노하는 사회, 분노 범죄가 많은 사회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두려움, 공포도 분명히 분노와 함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저 당사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아르바이트 나가 있는 내 아들과 딸이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두려우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께서 네. 지금 청원 게시판에 거의 100만 건에 이르는 그래요? 그 청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사실 설문조사를 할 때도 1000건 이상 하기가 어려워요. 네. 100건도 하기가 어려운데 현재 청원 게시판에 100만 건 정도의 지금 기록이 96만 나온다. 건이 하는데 예. 지금 오늘 오전 9시 기준 저희가 좀 그쵸. 봤더니요. 네네. 이 정도 거의 100만 건에, 그러니까 96만 네. 건 정도 되는 것까지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움직여달라라는 아하. 국민의 요청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 김성수라는 사람을 보면서 느껴지는 점이 그 사람의 비언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겁이 없고 네. 지금 두려움도 없고 네. 긴장도 하지 않아요. 네. 대부분 긴장하거나 미안하거나 죄를 졌다 생각하면 네. 목소리가 빨라지고 두려움에 떨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네. 부분. 이게 온라인상에서 사실 게임 함께하는 그 게임이 자꾸 유추되는 건 왜일까? 저만 네. 이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누구를 죽인다라는 네네. 것을 지금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런데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서요. 연예계도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방송인 이상민 씨도 자신의 SNS에 피의자 김성수의 정신감정 발표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그걸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가수 휘성 씨도 또 이 밖에 또 이제 의견을 드러냈는데 뭐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조현병 등등 이런 인격 장애를 나도 여전히 앓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동정인의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이 밖에 뭐 오창석 씨, 뭐 김용주 씨도 네. 적극적으로 이제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피해자요. 안타깝게 이 끔찍한 공격에 목숨을 잃은 이 피해자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분이었다. 지금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모르는 우리도 가슴이 아픈데 아는 주변의 지인들의 전원에 따르면 굉장히 따뜻하고 건실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후배들이 얘기하기로는 늘 후배들을 잘 챙기는 형이었는데 네. 이제 연락을 할 수 없게 됐다라고 네. 안타까움을 전했고요. 또 피해자의 중학교 담임교사가 졸업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기억에 남는 학생이고 정말 아끼는 착한 학생이었다라고 네. 하면서 왜 이렇게 착한 학생이 그런 끔찍한 범행의 피해자가 됐는지를 네. 다 같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주변 분들이 예. 이 피해자 신모 씨가요, 싸움에 휘말리는, 검도 유단자인데도 네. 싸움에 휘말릴 일이 없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 뭐 다툼 있으면 말리고 그런 분이었대요. 보니까 193cm에 88kg 정도면은 사실 신체 단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훤칠한 외모까지 타고났으니까 네. 아마 모델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아까운 청년을 우리가 잃은 거죠. 예. 경찰이 철저하게 밝혀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